당신은 이제 할 일 없다고 완전히 놓아버린 거야? 나이 들어서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그 돈이면 생활비에 보태지. 오늘은 67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한 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예상과 전혀 달랐던 현실과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종수, 올해 67세입니다. 퇴직할 때만 해도 나름 준비된 노후를 맞이한다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악착같이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묵묵히 버텨냈거든요. 그 덕분에 매달 연금도 나오고 어느 정도 저축도 해뒀죠. 이제 남은 인생은 편히 보내겠지. 퇴직날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할 필요도 없고 상사 눈치 볼 일도 없고 그저 아내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퇴직 후 첫 달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제 하루는 눈치와 구박으로 시작되었어요. 30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몸이 갑자기 바뀔 리 없어서 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났어요. 조용히 신문을 보고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제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눈에는 그 모습마저도 눈에 거슬렸나 봅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아침부터 빈둥빈둥. 이제 할 일 없다고 완전히 놓아버린 거야?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집에 계속 있는 남편이 답답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집안일이라도 도와보려고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고 장도 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집안일을 할수록 아내의 불만은 더 커졌거든요. 아이고, 그걸 빨래 개는 거라고 했어? 다시 해요. 장 본다고 돈은 왜 이렇게 많이 써? 아무거나 사면 어떠해? 청소기 돌린 거 맞아? 머리카락과 먼지가 그대로인데 이건 안 보여? 무엇을 해도 칭찬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박과 잔소리만 늘어갔어요. 더 서러웠던 건 아내의 일상이었어요. 아내는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고 여행을 가고 쇼핑을 하고 브런치 카페에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저에게 단 한 번도 함께 가자고 한 적이 없었어요. 여보,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한 번은 용기를 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친구 없어. 당신도 친구 만나러 나가. 그리고 당신이 뭐야, 여자들끼리 만나는 자리에 무슨 할 일 없으면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내에게 저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집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었거든요. 혼자 남겨진 빈집에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그저 시간만 흘러갔어요. 외로움과 서운함이 마음속에 쌓여갔지만 그것도 말할 곳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저도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30년 동안 친구들과 쌓은 관계가 있을 테고 갑자기 남편이 끼어들면 어색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가끔이라도, 정말 가끔이라도 같이 가자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저는 퇴직하면 그동안 많이 못했던 데이트 많이 하며 재밌고 여유롭게 살 줄 알았거든요. 그건 그냥 나만의 혼자 착각이었죠.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점심때가 되었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젠 삼시세끼 차리는 것도 지겹다. 나도 지쳤어. 이제 당신이 알아서 드세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라면을 끓여 혼자 먹었어요.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못할 나이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비아냥대듯 말했어요. 당신은 혼자 입만 챙겨서 좋겠다. 가족들 식사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야. 순간 제 젓가락이 멈췄어요. 차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오히려 혼자 알아서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마저도 구박의 이유가 되는 현실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차리기 싫다면서 먹지도 말라는 거야. 또 속으로는 그런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와 라면 한 그릇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분명 아내는 점심을 먹었다고 했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밥을 먹을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뭘 먹어도 어떻게 먹어도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차라리 아내가 외출했을 때가 편할 정도였으니까요. 예전부터 저는 낚시를 좋아했어요. 젊을 때부터 틈틈이 강가에 나가 낚시줄을 들이우며 마음의 평화를 찾곤 했거든요. 퇴직 후에는 시간도 많아졌으니 취미 생활을 더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낚시를 갈 때면 또 돈 쓰러 나가는 거야. 돈 드는 취미 생활도 많은데 굳이 아내의 눈초리가 부담스러워 결국 낚싯대를 접어야 했어요. 서예를 배우고 싶어서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하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이 들어서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지금 서예 배워 뭐 할 거야? 돈도 안 되는 거. 그 돈이면 생활비에 보태지. 기타라도 하나 배워볼까 싶어서 중고 기타를 알아봤을 때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이 나이에 당신 취미 생활에 돈 쓸 여유가 어디 있어? 차라리 나 같으면 그 시간에 알바라도 해서 돈이나 더 벌어오겠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내의 눈에 저는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돈 버는 기계였던 거예요. 30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연금을 받으며 소소한 취미나마 즐기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사치라는 거였어요. 물론 아내의 걱정도 이해는 돼요. 앞으로 의료비도 많이 들 테고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몇만 원짜리 취미 활동도 허락받아야 하는 노후가 과연 제대로 된 노후일까요? 결정적인 순간은 그날 밤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아내가 무심히 이런 말을 했어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시간만 축 내고 집에 있지 말고 경비원 자리라도 알아봐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구해야지. 그 말은 제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악착같이 공부해 공무원이 되었고 30년 동안 성실히 일하며 버틴 끝에 겨우 연금이라는 안전망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연금마저도 아내에게는 축내는 돈이었고 67세 노인에게 다시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당장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축내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아내에게 남편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일 뿐이구나. 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40년을 함께한 아내였지만 저는 더 이상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내 인생의 끝이어야 할까? 가장 참기 힘들었던 순간은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벌어졌어요.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까지 와서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게 된 날이었거든요. 저는 괜히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요즘 집에서 아내와 둘이서만 지내다 보니 말할 상대도 없었는데 오늘만큼은 가족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며 밥을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오늘은 웃으면서 식사할 수 있겠지. 그런 기대를 품고 식탁에 앉았어요. 손주가 학교 이야기를 하고 딸이 직장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제 가슴을 무너뜨렸어요. 얘들아, 너희 아버지 요즘 뭐 하는 줄 아니? 지겨워 죽겠어. 연금만 축 내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 내가 없으면 밥 한 끼도 못 챙기면서 말이야. 순간 식탁 위에 숟가락 소리가 뚝 끊겼어요. 딸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사위는 다른 화제를 꺼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귀에는 아내의 말만 맴돌았어요. 연금만 축 내는 사람, 밥 한 끼도 못 챙기는 사람. 그때 손주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일 안 해요? 그 말에 저는 웃어보려고 했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버렸어요. 손주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저는 한순간에 무능한 노인으로 전락해 있었어요. 평생 악착같이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었고 30년 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모든 세월이 단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바뀌었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그런 말씀은 애도 있는데. 하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어요. 뭐가 잘못된 말이야? 사실이잖아. 나이도 젊은데 늙은이 마냥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잖아. 그 순간 제 가슴에서 무언가 찌릿하고 아린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의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었거든요.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고 가족들은 일찍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누워서 눈을 감아도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았어요. 이 결혼 생활이 맞는 거야? 차라리 혼자가 편하지 않을까? 정말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해 봤어요. 이제는 감정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정말로 이혼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부터 냉정하게 계산해 봐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기 시작했어요. 통장을 펼쳐보니 아내가 그동안 관리해왔던 저축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었어요. 30년 공직 생활 동안 조금씩 모은 돈들이었죠. 이 정도면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재산은 아내와 절반 나눈다고 치면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내 손에 남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원룸 하나 얻을 수 있을까? 병원비는 어떻게 준비하지? 그래서 마음속으로 가계부를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집을 팔고 절반을 나눠 가진 뒤 작은 전세집을 구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리고 연금으로 매달 생활비를 맞춰보았어요. 생각보다 빠듯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어요. 아니, 어쩌면 눈치 보며 살아가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 재산을 절반 나누고 나면 가진 게 줄어들겠지. 하지만 최소한 자유는 얻을 수 있다. 돈은 모자라면 줄여서 살면 된다. 하지만 존중 없는 삶은 더는 견딜 수 없다. 저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남는 게 적더라도 이제는 내 인생을 지키겠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어요. 가족을 위해 평생 모아온 돈이지만 이제는 그 절반을 내려놓고라도 제 인생을 찾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며칠 후 아내는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여행 준비를 하며 분주히 오가는 아내의 모습에는 오랜만에 활력이 넘쳤어요. 캐리어에 여러 옷을 챙기고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전화기 너머로 친구와 신이 나서 웃고 떠드는 모습. 그런 아내를 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그 활력에는 저를 향한 미안함이나 배려는 한 톨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여행을 떠나기 전날 아내가 저에게 말했어요. 나 이번에 일주일은 집에 없어. 당신도 한번 혼자 살아봐라. 내가 없어도 얼마나 잘 버티는지 경험해 보라고. 마치 선생님이 학생에게 숙제를 내주듯 하는 말투였어요. 밥은 미리 안 해놨어. 반찬도 안 사놨으니까 알아서 해먹어. 빨래든 뭐든 다 스스로 해봐. 그래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잠시 웃음이 나왔어요. 미안함은커녕 오히려 시험을 치르듯 떠나는 모습이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거든요. 마지막까지 저를 남편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대하는 모습에 남아있던 애정이나 미련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 이제는 정말 끝내도 되겠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여행 가방을 끌며 당당히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어요. 그동안은 혹시라도 그래도 오랜 세월 함께한 정 때문에 망설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아내가 여행을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저는 마침내 변호사 사무실 찾아갔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40년 세월을 함께한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고 입으로 내뱉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은데요. 아내와는 도저히 더는 함께할 수가 없어요. 매일 구박과 무시가 일상이 되었고 가족들 앞에서도 모욕을 당했어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어요. 연금, 저축, 부동산, 예금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죠.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은 어떤 상황입니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아내와 함께 살아온 집이에요. 그렇다면 팔고 나누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겁니다. 절반은 아내의 몫이 되겠네요. 그 말을 듣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십 년 동안 모은 재산을 절반이나 내줘야 한다니.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그래, 재산의 절반을 내주더라도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가치다. 변호사는 덧붙였어요. 거주할 곳부터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원룸이나 전세집을 미리 알아두시면 훨씬 수월해요. 또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지도 생각해 두셔야 하고요. 이혼은 합의하시면 수월하게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상보다 더
큰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묘하게도 가벼웠어요. 비록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이제는 길이 눈앞에 보였거든요. 아내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 현관문이 열리며 화려한 옷차림의 쇼핑백을 든 아내가 들어왔어요. 피부는 햇볕에 그었지만 표정은 환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잠시 후 또다시 폭풍 잔소리가 이어졌죠.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빨래는 왜 이렇게 하고 바닥 청소는 하기는 했어. 여행 갔다 와서 집이 깨끗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고. 아, 정말 싫다. 트집을 잡았고 저에게 잘 지냈어라는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의 손에 들린 쇼핑백과 휴가를 다녀온 사람의 당당한 웃음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다짐했어요. 오늘이다. 더는 미루지 말자. 식탁에 마주 앉자 아내는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호텔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 내 친구 남편은 여행 경비 다 대주고 공항까지 데리러 왔더라고. 우리 집 남편이랑은 너무 비교가 되지? 말끝이 흐르기도 전에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아내는 순간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 그만하자고. 당신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더는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 그저 돈 버는 기계로만 취급받아왔어. 내가 어떻게 해도 당신 마음에 안 들고 당신도 나 없이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했잖아. 나도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쓰고 싶어. 아내는 얼굴이 굳어지더니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이 나이에 무슨 이혼 타령이야? 당신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살아도 돼. 아니, 혼자가 더 편할 것 같아. 재산은 당신과 반반으로 나눌게. 난 돈 많이 없어도 괜찮아. 돈은 줄어들겠지만 최소한 당신에게 매일 모욕당하며 살지는 않겠지. 나도 이제는 편하게 조용히 좀 살고 싶어. 순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집안은 고요해졌고 저는 그 고요 속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제야 비로소 저는 제 목소리로 제 인생을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난 뒤 아이들에게도 소식을 전해야 했어요. 딸은 이미 시집을 갔고 아들은 장가를 가 가정을 꾸린 지 오래라 큰 충격은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웠어요. 먼저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엄마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하셨을지 알 것 같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정이 그렇다면 저희는 괜찮아요. 예상과 달리 딸은 제 결정을 만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한다는 반응이었어요. 엄마와 아버지의 입장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들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아버지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그래도 본인을 위해 선택하셨다면 존중할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이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적어도 자식들은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 저는 곧장 원룸을 구했어요. 집을 팔고 정리하기 전에 우선은 제 힘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거든요. 부동산을 통해 알아본 곳은 6평 남짓한 방에 작은 주방과 화장실 낡은 에어컨이 달려있는 원룸이었어요. 크게 번듯하지는 않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그동안 아내가 맡아왔던 사소한 일들이 제게는 큰 벽처럼 다가왔거든요. 딸이 와서 간단히 살림을 알려줬는데 저는 하나하나가 낯설기만 했어요. 아버지 세탁기는 이렇게 코스 맞추고 세제는 여기다 넣는 거예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끄덕였지만 혼자 남았을 때는 세탁기를 잘못 돌려 옷감이 줄어들고 말았어요. 밥솥에 쌀을 씻어 넣는 것도 서툴렀어요. 물을 맞추지 못해 죽처럼 질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딱딱하게 되기도 했어요.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이제는 제 손에 달려 있었어요. 아버지 계란은 끓는 물에 넣어야 돼요. 딸의 당부가 떠올라 그대로 해봤지만 이번엔 국물이 넘쳐 가스레인지가 엉망이 되었어요. 청소기도 처음엔 다루기가 어려웠어요. 집이 좁으니 대충 쓸어도 될 줄 알았는데 먼지가 구석구석 쌓여 금세 답답해졌어요. 냉장고 관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모든 게 서툴고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즐거웠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배우고 실패하고 다시 해볼 수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빨래를 잘못 돌려서 흰 셔츠가 분홍색으로 변한 적이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내에게 혼났을 텐데 이제는 혼자 웃으며 다음엔 색깔별로 분리해서 해야지 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작은 원룸에서 매일같이 독립을 배워갔어요. 하루하루 불편함을 겪으며 동시에 제 삶을 제 손으로 만들어가는 법을 익혔어요. 처음엔 아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라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어요. 퇴직 후까지 또다시 돈을 벌러 나가야 한다는 말이 너무도 모욕적으로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원룸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집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시간이 멈춘 듯 답답했고 몸도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어요. 나가서 잠시라도 몸을 움직이면 오히려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시니어 아르바이트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동네 야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단순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겁이 났어요. 67세의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니 괜히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의외로 재미가 있었어요. 각양각색의 손님들이 들어와 작은 이야기를 남기고 갔어요. 밤늦게 공부하러 가는 대학생 늦게 퇴근하고 맥주 한 캔 집어가는 직장인, 그리고 가끔 안부를 묻고 가는 단골 손님들. 아저씨 요즘 자주 보네요. 새로 오신 거예요? 젊은 대학생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을 때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네, 얼마 전부터 시작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저희 할아버지도 이런 일 하시면 좋을 텐데.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누군가에게는 존경받을 만한 일이었던 거예요. 가끔 단골 아주머니가 와서는 야, 고생 많으세요 하며 따뜻한 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저는 손님들에게서 오히려 삶의 활력을 얻었어요. 이 나이에도 아직 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미뤄왔던 꿈들도 시작했어요. 그동안 아내 눈치 보며 미루던 일들도 하나둘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꿈꾸던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동네 음악학원에 등록하고 중고 기타 하나를 샀어요. 서툰 손가락이지만 줄을 튕길 때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기분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손가락이 아파서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돈 아깝다 나이 들어서 뭘 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꾸준히 연습할 수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 간단한 동요 정도는 칠 수 있게 되었어요. 고향의 봄을 연주했을 때의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소셜미디어 활용법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글을 올리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은 생각보다 컸어요. 처음에는 좋아요 하나 받는 것도 신기했어요. 제가 올린 원룸 생활 이야기에 응원합니다. 힘내세요라는 댓글이 달리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나 같은 사람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하루하루가 더 기대되었어요. 서예도 다시 시작했어요. 젊을 때 잠깐 배웠던 기억을 되살려 붓을 잡았어요. 먹을 갈고 반듯한 글씨를 쓰는 시간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줬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빠듯해졌어요. 집을 팔고 재산을 분할하고 나니 여유 자금이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연금과 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입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어요. 예전처럼 비싼 음식을 자주 먹지는 못하지만 혼자 라면을 끓여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편했어요. 가끔 치킨 하나 시켜서 혼자 먹는 소소한 사치도 즐길 수 있고요. 돈을 아끼기 위해 집에서 해먹는 음식이 늘었는데 요리하는 재미도 새롭게 발견했어요. 간단한 볶음밥이나 김치찌개 정도는 이제 제법 만들 수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돈을 쓸 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기타 학원비를 낼 때도 서예 용품을 살 때도 아무도 그 돈이 아깝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살면서 가장 신경 쓰게 된 부분은 건강관리였어요. 예전에는 아내가 챙겨주던 것들을 이제는 제가 직접 해야 했거든요. 병원 예약도 제가 하고 약도 제가 챙겨 먹고 정기검진 스케줄도 제가 관리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번거로웠지만 오히려 제 몸 상태를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도 새로운 습관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아내가 어디 가냐고 묻는 게 부담스러워서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죠. 산책하다 보면 비슷한 연배의 분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가끔 공원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생겼어요. 이혼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아내와 재산분할 협의를 해야 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제가 이러다 말겠거니 했대요. 그리고 저보고 정신 차려라며 이혼을 거부했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재산 분할에 집중했어요. 집은 당연히 반반이야. 저축도 마찬가지고 연금도 말이야. 나는 여태 집안일을 하면서 나가서 돈 벌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어디서 뭘 하라는 거야? 알겠어. 법대로 나누자. 집을 팔고 나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나왔어요. 절반을 아내에게 주고도 제가 가진 몫으로 작은 전세집 보증금을 내고도 여유가 있었어요. 저축도 반반 나누고 각자 쌓아둔 적금도 정리했어요. 40년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 서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혼자 살면서 가장 의외였던 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만난 동료 아르바이트생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대학생부터 주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아저씨는 왜 이 일을 하세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생활비가 필요해서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멋있으시네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마음가짐이었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기타 학원에서도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수강생들과 연주회 준비도 하고 가끔 커피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용기가 대단해요. 처음엔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는 정말 재미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저에게는 큰 활력이 되었어요. 딸과 아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함께 있을 때만 봤는데 이제는 저와 따로 만나는 시간이 생겼어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다. 오히려 더 편해졌어. 다행이에요. 엄마는 저희가 잘 모실 테니 아버지 삶 즐기세요. 자식들도 그동안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참고 있는 동안에도 마음이 불편했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손주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질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많은 장난을 치게 되는 관계가 되었어요. 할아버지 기타 들어볼래요? 서툰 연주를 들어주는 손주의 모습에서 순수한 기쁨을 느꼈어요.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은 뭘 할까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가 즐거웠어요.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눈치를 볼 일도 없었어요. 책을 읽고 싶으면 하루 종일 읽을 수 있고 영화를 보고 싶으면 밤늦게까지 볼 수 있었어요. 간단한 일상이지만 이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좋았어요. 편의점 일을 마치고 새벽에 집에 돌아와서 간단히 씻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그 조용한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기타 실력도 늘어서 이제는 동요 수준을 넘어서 여러 곡 칠 수 있게 되었어요. 편의점 일도 1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도 주니까요. 건강도 오히려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서인지 소화도 잘 되고 잠도 깊게 잡니다. 정기검진에서도 큰 문제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서로가 불행할 뿐이에요. 먼저 진솔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다른 선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둘째,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이혼을 결심했다면 재산분할, 주거 문제, 생활비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세요.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셋째, 혼자 사는 기술을 미리 익혀두세요. 요리, 청소, 빨래 등 기본적인 생활 기술을 배워두시면 도움이 돼요.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넷째,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로운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기회가 더 많아져요. 다섯째,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깨닫게 될 거예요.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돌이켜보면 이혼이라는 선택이 쉽지는 않았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주변 사람들의 시선 등등 많은 것들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일찍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돈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쓸 수 있는 돈과 자유는 2배가 되었어요.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저 자신이에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67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것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모든 분에게 이혼을 권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으며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도 답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이혼이 아니라도 따로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노후가 누군가의 눈치가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지길 바라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1년 반쯤 지났을 때 뜻밖의 만남이 있었어요. 기타 학원에서 만난 이현숙 씨였어요. 저보다 5살 어린 62세 분이었는데 역시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남편을 5년 전에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고 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같은 수업을 듣는 동료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현숙 씨도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이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집안일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혼자가 되고 나서야 자신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연주회 준비를 마치고 현숙 씨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몇 시간이나 이어졌어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공감대를 발견했어요.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현숙 씨는 저보다 훨씬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이었어요. 선생님은 정말 용기가 있으시네요.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혼자가 되었지만 선생님은 스스로 선택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을지 상상이 가요. 현숙 씨의 말에 저는 괜히 부끄러워졌어요. 용기라기보다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한 선택이었거든요. 그 후로 현숙 씨와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기타 학원이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시기도 하고 주말에는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서로 혼자 사는 입장이라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었어요. 현숙 씨는 요리를 정말 잘하셨어요. 가끔 제게 반찬을 만들어 주시기도 했고 저도 편의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생활의 지혜들을 알려드렸어요. 이런 관계가 몇 개월 지속되면서 저는 새로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현숙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고 대화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혹시 이런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웠어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데 현숙 씨도 비슷한 마음이었나 봐요. 어느 날 산책을 하면서 현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와 함께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편안해요.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을 만난 것 같아서 기뻐요. 저도 그래요. 남편이 떠난 후 이렇게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을 만날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 저희의 관계는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연인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많고 친구라고 하기에는 특별한 감정이 있었어요. 현숙 씨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니기도 했어요. 젊은 연인들처럼 과격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따뜻한 관계였어요. 1년 정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다가 현숙 씨가 제안하셨어요. 선생님 저희 함께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각자 혼자 살기보다는 함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혼하고 나서 겨우 찾은 자유를 다시 포기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현숙 씨와의 관계는 예전 아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집안일도 함께 나눠서 했고 각자의 취미 활동도 응원해줬어요. 무엇보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결국 저희는 함께 살기로 결정했어요. 제 전셋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서로 조심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어요. 현숙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제가 편의점 일을 하는 것도 이해해 주셨고 오히려 고생한다며 걱정해 주셨어요. 저도 현숙 씨의 취미 활동을 적극 지원해 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해서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딸과 아들에게도 현숙 씨를 소개해드렸어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현숙 씨의 따뜻한 성격에 금세 마음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니까 저희도 좋아요. 손주들도 현숙 할머니를 좋아했어요. 현숙 씨가 손수 만들어주는 음식들이 정말 맛있었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진 거죠.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67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어렵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로워졌어요. 현숙 씨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들이 제게는 큰 기쁨이에요. 함께 시장을 보러 가고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기타를 연주하고 함께 산책을 하는 모든 순간들이 소중해요.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런 행복이 제게도 올 줄 몰랐거든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해요. 만약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라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참고 사는 것보다는 혼자라도 당당하게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걸 제가 경험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용기를 낸다면 분명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가 그 증거니까요. 67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라요. 이렇게 종수 씨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용기 있는 선택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였는데요. 때로는 참는 것보다 용기 있는 선택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